혼자 사는 회장님의 큰 집에 일주일에 2번씩 오는 파출부가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밥 해주고 빨래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장님은 달력에 그녀가 온 날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그녀가 오는 날은 내가 살아있는 날이었다. 인생의 마지막에 찾은 소중한 인연, 그 아름다운 결말을 함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강동철 회장은 이제 78이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사업을 이끌어왔지만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서울 강남의 넓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일상은 조용했다. 아니, 너무 적막했다. 아침이면 신문을 읽고 점심때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저녁은 대부분 굶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웠다. 요리할 줄도 모르거니와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쓸쓸했기 때문이다. 큰아들 동민이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 동호는 부산에서 의사로 바쁘게 살고 있다. 딸 영희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한다며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이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뒤 아내 명자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도 벌써 7년 전 일이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갔소? 강동철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다. 거실 한편에 놓인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아내였다. 동철의 뒤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꾸며놓은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생기는 없었다. 세탁물은 바구니에 쌓여만 갔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우유나 빵을 사오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아침 동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깜짝 놀랐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산발이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지. 동철은 중얼거렸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쳤다. 아내가 생전에 적어둔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사도우미, 파출부.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동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생전 처음으로 남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다. 평생 누군가를 부리며 살아온 동철에게는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전화 너머로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가사도우미 소개소입니다. 저 혼자 사는 노인인데요. 청소나 빨래, 간단한 식사 준비 좀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네, 계세요. 어떤 분을 원하시는지. 나이 지긋하고 성실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통화를 마친 동철은 문득 아내가 그리워졌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전화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집안은 늘 따뜻했고 삼시세끼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을 텐데.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동철은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내일이면 처음 보는 파출부가 온다고 했다. 그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제 누군가 오면 우리 집에 생기가 돌 것 같소? 화요일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다. 강동철은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다. 키는 보통이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나이는 60 초반 정도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가사도우미 소개소에서 보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박순애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작은 숨을 내쉬었다. 넓고 고급스러운 집이었지만 어딘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다. 혼자 사시는 거죠? 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러셨군요.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런 일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불필요한 질문보다는 조용히 일하는 게 서로에게 편했다.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청소하고, 빨래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한 반찬도 몇 가지.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먼저 쌓여있던 세탁물을 분류하고 세탁기를 돌렸다. 그 다음 거실과 안방을 꼼꼼히 청소했다. 동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순애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순애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빨랐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다. 특히 아내의 영정 앞을 닦을 때는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꽃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다. 영정함이 아주 깨끗하네요. 부인께서 참 곱게 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동철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아내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점심때가 되자 순애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우유와 식빵, 햄 몇 조각이 전부였다. 식재료가 별로 없네요. 근처 마트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카드 드릴게요. 순애는 마트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1시간쯤 뒤 식탁에는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조림, 김치볶음이 놓였다. 집안에 밥 냄새가 도는 건 몇 년 만의 일이었다.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혼자 먹기 쓸쓸해서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잠깐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고 동철 맞은편에 앉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철에게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다. 맛있네요. 우리 아내도 된장찌개를 잘 끓였는데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애는 고개만 끄덕였다. 자신도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되었지만 굳이 그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었다. 오후 2시쯤 순애는 일을 마쳤다. 빨래는 널어두었고 집안은 깨끗해졌다. 냉장고에는 며칠 먹을 반찬들이 가득했다.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동철은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다. 같은 집인데도 공기가 달랐다. 생기가 돌았다. 저녁에는 순애가 해준 반찬으로 혼자 식사를 했는데 혼자 먹는 밥상인데도 외롭지 않았다. 목요일 순애는 약속대로 왔다. 이번에도 조용히 일했고 점심을 함께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순애가 떠나고 난 뒤 동철은 달력을 펼쳤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작은 꽃 모양을 그려 넣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순애가 온 날을 기억해두고 싶었다. 다음 주에도 순애는 왔다. 그 다음 주에도 조용한 인사와 묵묵한 일 함께 나누는 식사. 그것만으로도 동철의 일상에는 리듬이 생겼다. 달력의 꽃 표시도 하나씩 늘어갔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박순애의 방문은 강동철에게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뿐이었지만 동철은 그날들만을 기다리며 살았다. 순애가 오지 않는 날에도 동철은 집안을 정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거실 테이블 위도 깨끗하게 치웠다. 순애가 일하기 편하게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어느 화요일 아침 순애는 평소와 다른 기색을 보였다. 얼굴이 조금 붓고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순애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날 순애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숨을 쉬었다. 빨래를 널다가 잠깐 멈춰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점심시간 식탁에 앉은 순애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동철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여인이 어떤 사정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혹시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동철은 아내가 즐겨 마시던 유자차를 내왔다. 순애는 고맙다며 차를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얼굴이 조금 편해 보였다. 부인께서도 유자차를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겨울마다 유자청을 직접 만들어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라 귀찮아서요. 순애의 말에서 동철은 이 여인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걸 짐작했다. 혼자 산다는 것, 그 쓸쓸함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짧은 대화가 늘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다. 동철은 순애가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를 미리 사두었고 순애는 동철이 먹기 좋게 음식을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목요일 동철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죠. 그렇군요. 외로우시겠어요. 뭐요? 회장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다. 동철도 같은 마음이었다. 자식들이 있어도 결국 홀로 남는 것이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애가 불쑥 말했다. 조용하고 정갈하고 부인분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단란했을지 상상이 되거든요. 동철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의 시간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게 감사했다. 저도 그래요. 순애 씨 오시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동철은 평소와 다른 일을 했다. 작은 쪽지에 글을 썼다. 오늘도 고맙소. 덕분에 하루가 따뜻했소. 다음 날 순애가 반찬통을 가져갈 때 그 쪽지를 안에 넣어두었다. 순애가 집에 가서 반찬통을 열었을 때 그 쪽지를 발견할 것이다. 이튿날 화요일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왔다. 그리고 반찬통을 돌려주며 말했다. 쪽지 잘 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순애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동철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고 그냥 고마움이라고 하기에는 더 깊은 것이었다. 달력의 꽃 표시가 점점 늘어갔다. 동철은 순애가 온 날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 작은 꽃들이 자신의 삶에 피어난 희망 같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강동철과 박순애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순애는 동철이 추위를 타는 걸 알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자주 해주었고, 동철은 순애가 집에 갈 때 택시비를 넉넉히 챙겨주었다. 어느 목요일 아침, 동철은 몸이 좋지 않았다. 밤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순애가 오는 날이라 억지로 일어났다.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애는 동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회장님 연세에 몸조심 안 하면 큰일 나요. 순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동철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그날 순애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했다. 동철이 아플 때를 대비해 죽을 끓여두고 따뜻한 차도 여러 종류 준비해 두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면 괜찮아져 계시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서 동철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월요일 밤 참다 못한 동철은 119에 신고했다. 화요일 아침 9시 박순애는 평소와 같이 동철의 집 앞에 섰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순애는 휴대폰으로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집 주변을 둘러봤지만 동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현관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성의 없이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강동철.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번에 안색이 좋지 않더니 결국 쓰러진 것 같았다. 어느 병원인지 상태는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동철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지만 가족도 아닌 파출부가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다. 회장님 괜찮으실까?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었다. 화요일마다 가던 그 집, 목요일마다 함께 나누던 따뜻한 식사 시간.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해졌다. 목요일이 되었다. 순애는 혹시나 해서 동철의 집에 갔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쪽지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 주가 지나고 또 다른 주가 지났다. 순애는 계속 동철의 집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혹시 위독한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이미 더 큰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애는 다른 집에서 파출부 일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동철과 함께 보낸 그 따뜻한 시간들이 자꾸만 생각났다. 조용한 대화, 함께 나눈 식사, 서로를 걱정하던 마음. 저 양반이 괜찮기는 할까?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다. 동철이 없는 일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다. 일주일에 2번뿐이었지만 그 만남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순애는 용기를 내어 동철의 집 근처를 다시 지나갔다. 혹시나 해서였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현관문의 쪽지도 그대로였다. 다만 쪽지가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을 뿐이었다. 순애는 문득 울컥했다. 그 단정하던 집이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던 공간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동철의 안부가 궁금했다. 제발 무사하시길.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며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사람에게 정말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2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박순애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신문 가판대의 부고란을 보게 되었다. 강동철 78세 전 대한산업회장. 순애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동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부고에는 장례식장 주소와 일정이 적혀 있었다. 발인이 내일 오전이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달 동안 궁금해하며 걱정했던 그 사람이
혼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니. 회장님, 순애는 목이 메었다. 왜 이렇게 슬픈지 자신도 몰랐다. 그저 일주일에 2번 가서 청소하고 밥해주던 사이였는데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점점 가까워지던 마음, 서로를 걱정하던 따뜻한 눈빛들, 그리고 반찬통 속 작은 쪽지. 오늘도 고맙소.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남편 장례 때 입었던 옷이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의 큰 병원 안에 있었다. 순애는 조문객들 틈에 서서 영정 사진 속 동철을 바라봤다. 사진 속 동철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젊었다. 아마 회사 다닐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았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사업가들이나 동철의 지인들로 보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한복을 입은 여인들 사이에서 순애는 작아 보였다. 아버지와는 어떤 사이세요? 상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순애에게 물었다. 미국에서 급히 온 것 같았다. 큰아들 동민이었다. 저는 파출부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누군가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민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순애는 고개만 숙였다. 동철이 가족들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신기했다. 순애는 조문객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화환들 사이로 동철의 영정이 보였다. 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순애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미소와 닮아 있었다. 추도사가 시작되었다. 사업가로서의 동철, 아버지로서의 동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순애가 알던 동철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순애가 알던 동철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외로운 노인이었고 아내 그리워하며 영정 앞에서 중얼거리던 사람이었다. 발인 시간이 되었다. 관이 영구차에 실리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순애도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순애는 작은 소리로 말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제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에 와 닿았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순애는 장례식장을 나섰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이 왠지 동철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순애는 생각했다. 동철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 안색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던 그 목요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줄 걸 그랬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볼 걸 그랬다. 이제 목요일이 와도 갈 곳이 없네. 순애는 중얼거렸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가던 그 집. 이제는 빈 집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더 이상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순애는 검은 정장의 하얀 눈송이를 맞으며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별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강동철의 큰아들 동민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왔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아버지의 집은 낯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영정도 깨끗했고 집안 곳곳이 잘 관리되고 있었다. 혼자 살던 노인의 집치고는 너무 깨끗했다. 파출부 아주머니가 잘 돌봐드렸구나. 동민은 중얼거렸다.
장례식 때 만났던 그 여인이 생각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서 있던 박순애.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안방 책상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다. 동민이 펼쳐보니 이상한 표시들이 가득했다. 빨간 펜으로 그려진 작은 꽃 모양들. 규칙적으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동민은 달력을 자세히 살펴봤다. 꽃 표시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아마 파출부가 온 날을 표시한 것 같았다. 마지막 꽃 표시는 2달 전 목요일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표시해 두었다. 달력 마지막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오는 날은 내가 살아있는 날이었다. 동민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그 파출부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지 짐작이 되었다. 사업가로서 바쁘게 살아오느라 아버지의 외로움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동민은 파출부 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박순애의 연락처를 물어봤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순애 씨죠? 강동철 아들 동민입니다. 아, 아드님. 안녕하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품 중에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순애는 동철의 집을 다시 찾았다. 2달 만에 들어가 보는 집은 여전히 깔끔했다. 하지만 주인이 없으니 공기가 차가웠다. 아버지가 이걸 남기셨어요. 동민은 달력을 순애에게 보여주었다. 빨간 꽃 표시들과 마지막 문장을 본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다. 회장님이 제가 온 날을 표시해 두셨다니.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달력 가져가세요. 순애는 달력을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봤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동철에게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니.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그리고 이것도요. 동민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유언장에 적혀 있던 내용인데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순애는 손을 저었다. 아버지 마지막 뜻이에요. 받아주세요. 동민의 정중한 부탁에 순애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웠는데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저희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주머니가 계셔서 아버지 마지막이 외롭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순애는 집을 나서기 전 아내의 영정 앞에 인사했다. 부인, 회장님 잘 모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함께 행복하세요. 집을 나선 순애는 달력을 품에 안고 걸었다.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이 와도 갈 곳은 없지만 이 달력이 있는 한 동철과의 추억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온 순애는 달력을 책상에 펼쳐두었다. 빨간 꽃 표시들이 마치 작은 추억들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녀가 오는 날은 내가 살아있는 날이었다. 순애도 이제 알았다. 동철에게 갔던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도 삶의 이유였다는 것을.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보낸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달력을 덮으며 순애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도 살아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다.
비록 동철은 없지만 순애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과 함께 이 이야기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강동철과 박순애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진심으로 배려하고 걱정해주면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따뜻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